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한번 좀 시장 냉철하게 좀 분석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 내용들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지금 먼저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5월 달에 이제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치 8.7%였는데 이번에도 지금 8.7%대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와주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끈적이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영국은 지금 금리를 50bp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4천 건으로 전월치와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20만 언더가 됐다가 지금 20만 안착하면서 다시금 26만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단발성일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현재 해고가 된 후부터 단기간 동안 이 실업수당을 챙기고 나서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서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대신에 이제 세 달 이상으로 일단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가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좀 시장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사이클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서 소비 둔화로 빠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 기업 자체에서 이익이 줄어들 거고요. 이익이 줄어들면 또 해고율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됐었을 때 다시금 똑같은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맴도는 경기 침체. 그 부분을 지금 일단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현재처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두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사실상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이미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미 이전에도 사실상 좀
계속적으로 간당간당하게 버티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이야 계속적으로 투자도 받고 일단은 뭐 캐시카우라든지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하면서 코로나가 뭔지 금리 인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나오는 기업도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씩 좀 더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 일단은 기존 주택 판매는 대신에 신규 주택 판매랑 지금 기존 주택 판매를 좀 보시면요. 전월치보다도 다 높게 나와줬고요. 예상치보다도 다 높게 나와준 만큼 뭐 아직까지도 주택에 대한 구매 여력이 지금 좀 더 높다. 뭐 이사를 하면서 일단은 이게 넘어갔다 이렇게 수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판매량 자체가 지금 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견고하고 탄탄하다. 경쟁이 아직 좀 괜찮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반증을 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얼굴이 좀 가리는데, 자, 이게 딱 보시면, 네, 내구재 수주입니다. 자,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어요. 이때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1%였고요. 전월치 1.2%인데 1.7%나 나왔어요. 그러면 내구재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냉장고, 뭐 TV, 뭐 에어컨 등등의 이제 사실상 이제 단일 비용 자체가 이제 좀 비싸고 대신에 오래 쓰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6개월, 1년, 2년 단위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한번 사게 된다라고 하면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뭐 그 이상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한번 사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진입 장벽이 너무 세죠. 일단은 단가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웬만큼 그냥 이름 있는 거 산다라고 하면 뭐 200, 300부터 뭐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만큼 내구재 수주 자체는 그러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세 가지는 시장의 하방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이 네 가지 자체는 자,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도 지금 예상치보다 전월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낙관하는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주택 판매와 내구재 수주까지도 좀 괜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수의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받으면 하락, 좋은 이슈를 받으면 상승,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하면서 일봉상 관점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린 자리값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지금 재반등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눌린 것도 아니고요. 다시금 고점을 향해서 돌파 자리값까지도 지금 좀 보여주다 보니까 자, 매수의 지속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조금 더 빠른 단기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좀 언급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낙폭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이제 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5%, 그 다음에 바로 또 3%, 2% 충격 주면서 다이렉트로 꽂았어야 되는데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일단은 방어를 지금 좀 형성을 한다, 지지를 좀 형성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저점 깬다라는 것 자체가 휩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재차 이 자리값을 횡보하면서 7월까지는 한번 지금 이렇게 횡보 장세를 유지하고 7월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좀 시장의 의지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깨지고 넘어갔었을 때는 특정 자리값 어떤 타점까지는 매도세가 일단 좀 더 강하게 보일 것이고 낙폭에 일단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 텐데 뭐 지금 시장은 그래 떨어져 봐 내가 더 물 타줄게, 떨어져 봐 물 타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강하고 일단 상승과 하방 압력에 다 작용하는 이슈들이 지금 같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월의 상원, 하원 증언이 있었는데요. 자, 대형 중형 은행은 규제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지난 때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소형 은행은 좀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해석을 좀 보시면 좋냐면요. 자, 연준의 이제 대출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BTFP입니다. BTFP는 이번에 사실 3월에 이제 SVB 사태가 나와주면서 급하게 이제 만들어진 대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TFP,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래서 연준이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뭐 유동성이 지금 좀 힘든 내가 지금 사실상 지금 자본을 끌어올리기 조금 힘든 은행들 위주로 대출을 보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아주는 결과겠죠. 뭐 단기간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어떤 지금 현재 뭐 벤처기업이나 어떤 스타트 기업 아니면 좀 이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힘들다고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액들 같은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예금 자체를 큰 금액을 찾아야 될 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일단 좀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자, 어쨌든 이번 3월 사태에 대한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부실 경영이었어요.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사실 단발성 투자를 가져가면서 고객이 만약에 정말로 급한 돈이 필요했었을 때는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중장기 기준의 채권을 투자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수익이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 조절을 안 했다라는 거죠. 자금 확보를 안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번 이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유증을 통해서 그쵸?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상증자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은행들의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고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결과값이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상 치워주면 안 됐었죠. 재무부나 지금 연준에서는 이 부분을 무제한 채권 매입 다 해주고 사실상 이제 고객 한도를 원래는 이제 정해진 금액 이상까지도 다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급환불을 확실히 꺼줬었어요. 그렇죠? 시장에 급환불을 꺼줬는데 사실상 여기서 해주면 안 됐었던 게 지금 보시면 밀리언 달러가 지금 8만 밀리언 달러, 10만 밀리언 달러가 지금 여기서 연준한테 어떻게 보면 이 은행들이 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 사태가 나오면서 어땠었나요? 그때 분위기가 은행들 이거 지금 심상치 않네? 너네 괜찮아? 물어보고 안 좋아? 뱅크런. 그쵸? 그러고 또 너네는 괜찮아? 크레딧 스위스 너네 괜찮아? 도이치뱅크 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었잖아요. 질문을 하면서 안 괜찮다라 그러면 박살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뭐 주가 30%씩 빠지고 그 이상까지도 빠지면서 엄청난 큰 타격을 가져갔었던 전염병.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약간 뱅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근데 연준과 이제 재무부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거야. 이제 다른 은행들이나 이제 기존 은행들 다 이거를 빌려주면서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 급하게 이 대출 프로그램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져갔었던 이 원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뭐 사실상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부작용에 대한 결과값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연준은 알고 있죠. 페드는 알고 있어요. 결국에 이만큼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특정 섹터나 어떤 산업군 자체가 시작으로 해서 무너질 것이고요. 그 무너지는 속도 자체가 뭐 미국 전체 뭐 기업을 뭐 한 1000개라고 그냥 좀 가정을 해볼게요. 훨씬 더 많지만 1000개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중에 뭐 1%든 5%든 사실상 뭐 파산이 난다던가 완전히 무너진다던가 이러한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면 이거가 무서워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뒤에는 더 큰 뭐 대공황 수준으로 일단 좀 안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뼈 아프지만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지만서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대의를 위해 속아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 멘트를 이전에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이 도와줬었던 이유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은행부터는 시작되면 안 된다. 이게 소형은행, 중형은행 이쪽 라인대로 해가지고 이 은행에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먼저 무너지는 결과값을 원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쪽에서부터 사실상 가져가는 거고 은행 자체는 뭐 중반 후반에 이제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번처럼 정책적인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잡아주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 결과값이 결국에는 본인 은행들은 은행대로 그 투자한 자본들은 남겨놓고 돈을 빌려서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충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우리가 긴축을 지금 일단은 바라보면서 유동성을 줄여줬어야 되는데 되려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값이 나오다 보니까 일봉상의 나스닥 추세에서 딱 이 3월달 구간대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세로 넘어갈 때 그대로 다이빙을 했어야 됐던 결과를 유동성을 말도 안 되게 공급을 해주면서 상승장의 가장 큰 신호탄을 줬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직 할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자 2부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앞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BTP 프로그램 현황인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따로 찍어 놨는데 자, 보시면 사실상 3월에서 이 4월 구간까지가 급한 불을 끄게 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때 대출을 다 하면서 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급한 불을 껐었던 좀 위험한 은행들 다시 또 그렇게 질문을 받는 너네 괜찮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위주로 다 지금 대출이 나가면서 이때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면 이 대출 금액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딱 이번에 탄생하고 딱 여기까지 구간대가 완료인 거죠. 급한 불 껐었던 사람들은 뭐 대출 갚으면 다시 떨어지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 구간대에서 횡보장세를 가져가는 게 사실상 맞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계속 고점을 그리면서 대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를 뜻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지금 이 대출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결과값에 대한 이유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힘든 은행들 위주로 사실상 앞에서 분명히 다 해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해서 연준 나 돈 좀 빌려줘. 지금 우리 힘들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대형 중형은행은 규제 강화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소형은행은 여유를 좀 두고 일단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자체가 이제 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이게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지표를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연준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현재 상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소형은행들은 여유 지금 안 주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올해 금리 인상은 이해가 적절하다. 생각보다 이때 상하원 증언에서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일단은 좀 얘기를 가져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지금 일단 좀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저 역시도 일단은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은 더 가져가야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물가 자체가 확실히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보통은 이제 금리 올리고 최종 그 올렸었던 그 구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타이밍 자체는 6개월 뒤라고 해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고 더 추가 상단까지 올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 이게 11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2월? 정확하게 이제 날짜는 이제 모르겠는데 7월, 9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날짜는 이제 좀 모르겠는데 7월은 한번 확실하고 그게 이제 9월이 될지 그 뒤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을 놓고 6개월 뒤는 사실상 이 최고점에 대한 금리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올해 하반기 이제 실적부터가 안 좋다라는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세 탄력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좀 크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추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시장이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낙폭을 가져갈 만한 결과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단 좀 중요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화폐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 이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화폐 기능은 있지만 지금 현재 규제 감독해야 돼. 어떻게 보면 딱 어조 자체가 매파적인 발언을 가져갔는데 코인 시장을 보시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 올려줬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슈팅이 앞에 밑에서부터 있긴 했었지만 파월이 이제 언급했었던 이 타이밍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사실상 상승 슈팅을 이때 무려 거의 6%나 급등을 해주면서 그 자리값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채권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보유를 한다. 달러. 금. 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또 부수적인 건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굵직하게 알고 있는 거는 채권 달러 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나는 이거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굳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상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1,000억, 2,000억 원 이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90%, 95%를 주식에 투자를 한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자산의 몇 프로만 그쵸 리스크가 큰 그쪽으로 가는 거고 워낙 시드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주는 채권 이자로 일단 만기 때 나와주는 이자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정말 100억 1,000억을 가지고 3% 5%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 금액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리고 확
확정적으로 그 기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확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나 금 역시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데 비중 자체는 사실상 얘가 이제 좀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를 각각의 1대1대1 비율로 이제 내가 자산을 나눠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금의 비중 자체를 뭐 채권이 뭐 50%, 뭐 달러를 뭐 30%, 금을 뭐 한 20%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자,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상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환호를 했었지만 제도권 밖의 영역이다. 언제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 드디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구나. 드디어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규제 강화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제가 요건 한 2년 전부터 얘기 드렸었는데 이 디지털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상 이 금 안에 포함되는 자산 결과값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금 50%에 비트코인 50%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뭐 얘를 뭐 비중이 60%면 얘가 40%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지도가 좀 예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겠죠. 얘가 뭐 10% 20%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진짜 한 40% 육박할 정도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디지털 금이든 금이든 이 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 자산으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레 안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면서 골드 가격의 상승에 대한 결과 뭐 이런 식의 부분 자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었을 때는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같이 커플링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같이 보여줘요. 보통은. 그래서 뭐 금이 3% 오른다라고 하면 얘가 딱 3% 맞춰서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얘 2% 올라가고 얘 3% 올라가면 뭐 얘 2%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누구 하나가 월등히 지금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서 상승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금 비중 자체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월등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같이 커플링 움직임을 원래는 보여주지만 너무 큰 한쪽에 지목을 받다 보면 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단기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일단 좀 크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 자체는 지속적으로 반등 없이 지금 현재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특정 구간대에서 해석이 안 돼요. 골드가 달러가 떨어질 때는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훨씬 오일보다 덜하기 때문에 골드는 조금 더 확실히 좀 반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디커플링 하는 거는 이제 뭐 유로 FX가 있는데 골드 자체도 이제 나머지 원자재들이랑 좀 비교해 봤었을 때 이제 달러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 추세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세 낙폭을 계속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었던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주택시장 향후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노동시장은 견조하고 미국 경제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번 또 다시 강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작업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뚝 꺾이면서 다이렉트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주택시장은 지켜봐야 된다가 저는 좀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도 견조하고 있는 현재 상황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금리 인상은 고려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 차트까지도 이제 준비를 했죠. 이래서 이때 상승에 대한 원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이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가 이제 변동률 도표를 보시면요. 주 상승 뭐 요인 자체가 뭐 냉장고, 제가 뭐 세탁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율을 가져왔었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내구재 주문 자체가 근 3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탄탄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 요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비군사 항공제 이제 부분 자체가 32.5%나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운송장비나 이제 비군사용 자본재 요쪽 라인대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1번 내용 자체가 주요 원인이고요. 그러면 비군사, 군사가 아닌 항공, 그러면 민간 항공 기준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민간 항공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결과값이겠죠. 왜? 지금은 휴가 시즌이니까. 그래서 지금 휴가 시즌에 좀 맞춰서 지금 이 비군사 항공제가 이만큼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휴가 시즌에 맞춰서 지금 폭발적인 수요를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이런 게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일단은 수요를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좀 접근할 때는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너무 좋죠.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 좋은데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일단 몇 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청산을 안 할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끝까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산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버텨주면서 오히려 이제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워낙 시총 자체가 지금 좀 무겁고요. 현재 상황 자체도 버블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리오프닝이라든지 그쵸? 여행 이쪽 레저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내부자 거래 내용인데 사실상 뭐 내부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토탈 지금 팔았던 가격과 사는 가격에 지금 차이가 말도 안 되죠. 그만큼 내부자들이 지금 현재 팔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에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겠죠. 이걸로 폭락이 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주가 상승은 충분히 제한될 수 있을 만한 요소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3부에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자 거래를 기점으로 그래도 이제 사실상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트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보시면요, 이 꼭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많은 듯한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월선 이탈에서 그쵸? 이 고점에서 갭 떨구고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많은 매도세가 나와줬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올렸었던 이 당시 초반에 이제 매도세와 왜냐면 이미 갭으로 띄우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이제 월등히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간에 물려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이전에 이제 장기로 보여있던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여기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 수익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뭐 이 갭 띄워주는 어떻게 보면 뭐 프리장이나 애프터마켓 이때 구간대에서 이제 뭐 샀던 사람들이나 뭐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홀딩일 거고요. 아예 앞에서 뭐 사실상 정말 뭐 내가 2018년도 뭐 이런 뭐 17달러 이런 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봤다 하신 분들은 뭐 아예 더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이러면 정말 뭐 그냥 계속 홀딩인 거고, 가장 좀 중요했던 시기 자체는 이때였어요. 이제 22년도에 이제 좀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21년도에 어느 타이밍이나 이제 해서 살까 하다 놓치다가 여기서 이제 급등일 때 이제 최대한 이제 뭐 270이나 300 구간대 이제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1년간에 이제 크게 물려주면서 사실상 뭐 진짜 340에서부터 이게 100달러 때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사실 3분의 2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이제 한 70%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잘못 물렸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60% 70% 정도가 이제 찍혔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게 이제 좀 바라봤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느 특정 자리에서 나는 좀 여윳돈 생기면 물 타고 이렇게 좀 가져갔으면 평단가 낮춰서 덩치도 금액도 커지고 거기에 슈팅에 이제 큰 수익이 났을 거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제 가져갔던 사람들은 이제서 이제 탈출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약수익으로 일단 좀 잘 가져갔었던 부분이었겠죠.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눈치 볼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팔아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1차적으로 누구나가다 우리가 이제 주식 기준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식 기준으로는 사실상 좀 잘 얘기를 안 해요. 뭔 얘기를 안 하냐면 이제 올선 이탈의 단기 청산을 가져가는 이 자리 값으로 좀 기술적 분석을 잘 가져가는 편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코인 쪽에서 이제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할 때 이제 좀 사용하는 방식인 거고,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좀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이제 21선 터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간당간당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400 이탈하는 자리값에서 던지자 아니면 400 이탈하는 종가 때 던지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값을 이탈하는 결과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나와주는 좀 폭발적인 매도세가 한번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거 역시도 최근 상승폭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찔끔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상승을 지금 0에서 1 사이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상 313달러 때까지는 눌러줘야 되겠죠. 단기간에 400 이탈하면서 37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던지는 투매 현상까지 좀 발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여기서 일단 좀 강력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들 지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면 받쳐주는 대로 홀딩을 하는데 결국에는 400 이탈 종가까지 보여주고 400 이탈까지 내가 참았는데 뭐 진짜 390, 380까지 떨어진다. 아이, 440, 450이 이제 고점이고 또 시작이겠구나 하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좀 버틸 단계, 그리고 뭐 처음에 살짝 이탈하는 단계도 일단은 좀 눈치 보기로 한 번 더 지켜보자 단계. 대신 이제 400을 확실히 이탈하는 결과값으로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도세는 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어쨌든 비비는 장세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 같은데, 뭐 전저점 이탈하고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전에 신고가를 지금 가져갔었던 자리값이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그래도 수익이야 하면서 적당한 구간에서 청산을 보겠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일단 좀 많다라고 보시겠지만 뭐 많지만 가치 투자로 일단은 확실히 이제 더 긴 기간값을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는 좀 욕심이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AI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긴 했어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선반영이다라는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재료 소모열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금 추세 좀 조심스럽게 일단은 조심하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만기 부채 이슈가 있었는데요. 22년에서 25년 저등급 기업 이제 저등급 기업의 이제 부채가 이제 만기가 이제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제 트리플 A 등급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급등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드는 형태를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데 되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등급 기업들에서 이제 문제가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고금리와 지금 현재 신용 경색과 그 다음에 신용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자금 유통에 이제 난항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즈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데 사실상 뭐 스타트업 기업이 언제까지 스타트업 기업이냐라는 기준은 사실상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로즈타운이 2019년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테슬라와 더불어서 이 전기차 시장의 호재를 맞이하면서 얘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을 좀 잘 보여줬었는데 파산보호 신청에 이제 들어갔었죠.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단합니다. 자, 로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40 부근에서 스타트를 가져갔다가 무려 거의 500달러 부근 때 이제 한 470달러 때까지도 이제 낙폭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좀 놓여져 있는 자리값이죠. 그만큼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렇게까지 좀 크게 띄면서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거의 널뛰기 장세로는 200 초반 400 그쵸? 50% 하락했다 다시금 반등 거의 이제 뭐 40%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고점을 깨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떨어지면 또 오르겠지 하면서 이 패턴을 앞에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21년도 타이밍에서 많이 물렸겠죠. 테슬라는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쪽에 이제 좀 몰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평당가가 한 300달러 부근대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상 주요 자리값은 이전에 그쵸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 당일 가격 평균가가 이제 뭐 150 정도로 지금 일단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넘기다 보니까 이후부터는 답 없는 움직임으로 그냥 원웨이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사실 폭스콘에서 이제 투자하기로 한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단 좀 파산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은행 대출이 좀 가능했다라고 하면 파산까지 갔을까 파산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지어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기업의 이제 주가가 2달러를 이제 방어를 해야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던데 사실상 뭐 그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좀 필요하고요. 지금 역시도 프리장에서 2달러를 깨고 1.7달러대까지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이제 사명을 다 했죠.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400 이상에서 이제 가져간 거 주식을 이제 보유하면 올라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다 끝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즈타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놓일 수 있는 고금리와 신용 규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 수면 위에 올라온 처음에 이제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일단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지금 계속적으로 파산이 이뤄질 경우에 연준이 그래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건지 중요한 산업군에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중요한 상업군에서 일단은 파산이 났을 경우에도 일단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마 일단은 지금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이슈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파산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경기 침체 쪽으로 일단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3부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시간대가 이제 좀 거의 끝나가는데, 자, 일단 좀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요. 자, 프레드에서 이제 좀 나온 건데, 자, 타이트닝 스탠다드 포 지금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 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지금 좀 보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사실상 이제 스몰 펌이랑 이제 미드 마켓 펌 같은 경우 이제 소기업이냐 이제 뭐 중견기업이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 자체 이제 지금 현재 강화 강도 이 수준 자체가 당연히 이제 코로나 쇼크 때 이제 가장 피크를 쳤었고요. 08 리먼 때도 피크를 쳤었고 닷컴 버블 때도 피크를 쳤는데 닷컴 버블 수준 때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럼 이렇게까지 올라와 주면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시장에는 결국에는 앞에서의 역사와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지켜보시면 큰 거 한번 올 수 있겠다. 이만큼까지 지금 기업 자체를 쪼여놓고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 현재 상황 자체는 사실상 대놓고 파산해라 할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추세 자체가 더 올라오고 규제 강화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제2의 이제 SVB 사태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은 돈대로 퍼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큰 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오면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찾아오는 그쵸 큰 충격, 빅쇼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시장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컨퍼런스 보드에서 일단 좀 가져온 내용인데요. 자, 이 자료에서도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리세션 프로버빌리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자체를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23년도에는 이미 지금 99%를 찍었어요. 앞에서는 코로나 쇼크 때 단기간에 이 리스크 자체가 올라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 코로나를 풀어주려고 양적완화 무제한 달러를 풀어줌으로써 이 상황을 어쨌든 증시 상황이든 뭐가 됐든 타개를 하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시장에 돈을 풀어줬다고 하면 더 이상의 지금 돈 푸는 것 자체가 없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일단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제한되는 결과값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돈이 이제 지난 SVB 사태처럼 돈을 풀어주는 결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 번 더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다시금 모든 종목들 롱 잡으시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일단은 포트헤든 아니면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좀 보실 부분 자체는 시장의 강력한 하방 압력을 좀 가져갈 만한 내용들이다. 역사적으로나 사실상 서비스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이려면요 큰 거 하나씩 왔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꺾이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